안녕하십니까. 중세교회사 9번째 강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12세기 르네상스와 대학의 탄생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르네상스라고 하는 게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르네상스는 고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그리스도 로마 문명을 회복하는 14세기, 15세기 유럽의 문예부흥을 말합니다. 여기서 고전이라 하면 그리스도교 생성 이전에 그리스 로마 시대의 저술가들의 작품을 말합니다. 르네상스라는 개념은 역사학자 야고포 브루크하르트가 쓴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문화를 통해 보편화되었습니다. 이 책의 제목처럼 르네상스는 이탈리아에서 일어난 고대 그리스 로마 문명의 부흥운동이었습니다. 중세교회사에서 이탈리아는 로마의 교황청이 있고 교황의 역할이 중요하였지만 오히려 중세의 중심부는 신성 로마 제국 프랑스, 잉글랜드였습니다. 중세 유럽의 중심이었던 국가들은 이 구도 자체에 대하여 근본적인 재평가를 하게 됩니다. 중세와 근대와의 연속성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자, 이제 12세기 르네상스의 내부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12세기 르네상스의 내부 조건. 세기 내부 조건. 도시화. 중세와 근세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중세주의자들은 중세가 뿌리고 가꾼 결실로서 근대를 바라보고자 합니다. 14세기, 15세기 르네상스 이전 유럽 내에서 존재했던 문명의 흔적들을 찾는 작업이 있었는데 이러한 시도로 등장한 것이 12세기 르네상스라는 개념입니다. 이 시기의 르네상스 핵심 지역은 알프스 이북이었으며 그리스 로마의 문헌들이 번역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유럽의 스콜라학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러한 고전의 재발견과 대학이라는 제도를 형성한 일련의 지적 혁명을 12세기 르네상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르네상스를 말할 때에 14세기, 15세기에 일어난 문예 부흥운동이 있었고 그 이전에 14세기에 또 르네상스가 있었는데 이것을 우리는 고전의 재발견과 대학이라는 제도를 형성한 일련의 지적 혁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12세기에 일어난 어떤 르네상스는 어떤 의미냐면 고전의 재발견 그리고 대학의 형성을 통해서 일어난 지적 혁명 을 의미합니다. 이탈리아 르네상스가 예술과 문화 중심이라면 12세기 르네상스는 교육과 지식의 진보가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14세기, 15세기에
르네상스는 예술과 예술, 문화 중심이라면 12세기 르네상스는 교육과 지식의 진보가 관심사항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 진보가 중심이었고 유럽의 장기 12세기는 십자군 원정기와 중첩이 됩니다. 십자군 전쟁은 유럽이 바깥을 향하여 나가기 시작한 때로 경제적 변화와 멈춤이 없는 확장의 시기로 평가를 받습니다. 십자군 전쟁은 유럽이 그 내부적으로 안에서만 머물러 있던 이 유럽의 세계가 이제 외부 세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외부 세계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 또 경제적 변화와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멈춤이 없는 확장의 시기였다. 그러니까 경제가 안으로부터 부흥하니까 이 안에서 응축된 에너지를 가지고 바깥으로 이렇게 뻗어나가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죠. 십자군 원정은 이슬람이 보존하고 발전시켰던 고전 문물이 유럽으로 활발하게 유입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중요한 하나의 이야기인데요. 십자군 전쟁은 십자군을 통해서 이슬람의 문물이 유럽 사회에 유입되는 계기가 되었다. 계기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계기가 되었다. 또한 유럽 사회 안으로 상품과 같은 유형의 재와 무형의 지식 등이 유입되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유형의 재와 어떤 재물, 상품 이런 것들이 들어왔고, 또 무형의 지식이 들어왔다. 이슬람을 통해서 유형의 재화가 들어왔고 무형의 지식이 유럽 사회에 들어오게 된 계기가 이 십자군 전쟁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유럽 사회가 내부적으로 어떤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내부적으로만 있었는데, 이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외부와 접촉하게 되었고, 특히 이슬람과 접촉하면서 이슬람이 있는 여러 가지 문물이 유럽에 유입되어지고 어떤 지식과 유형의 재화들이 유럽으로 이렇게 전달되는, 유입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환되는 곳에 도시가 형성되고 인구가 집중이 되게 됩니다. 도시가 형성되었다. 이런 도시, 무역, 새로운 계급의 출현 등은 중세교회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유럽교회는 이슬람권을 통해 유입되는 고전 문물과 과학기술 등을 수용함으로써 라틴 그리스도교가 완성되었고, 스콜라학이라 부르는 신학이 발전했고, 카톨릭 실성사를 완성하게 되어집니다. 이 지적 혁명은 대학이라는 교육기관 형성으로 완성을 보게 됩니다. 자, 고전 문물과 또 과학기술, 지식,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유럽은 라틴 그리스도교를 완성되고 완성 스콜라 이건 신학입니다. 스콜락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을 의미하는데 신학이 발전되고 대학이 형성 아주 참 중요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유럽은 라틴 그리스도 이런 고전 문물과 과학 기술 여러 가지 지식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어떤 자신들만의 어떤 문화와 문명 또 종교 사상 이런 것과 함께 이슬람에서 유입되어지는 고전 문물 또 과학기술 지식들과 함께 합쳐서 라틴 그리스도교를 완성했고 스콜라 신학의 발전을 하고 대학이 형성되어지고 가톨릭교회는 칠성사를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자, 외부 조건. 그래서 이제 외부 조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외부 조건. 외부 조건. 이슬람의 고전 번역. 십자군 전쟁 전후 그리스도 철학과 이슬람의 과학기술이 유럽 세계에 유입이 되어집니다. 12세기 유럽 세계의 지적혁명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인은 이슬람의 문명입니다. 이슬람 문명은 이슬람 지역의 수용, 보존하고 발전시킨 인류 보편의 문명입니다. 인류 보편의 문명. 이슬람 종교는 유대교와 그리스도교 영향을 받았습니다. 자, 사실 이슬람은 종교는 그리스도교, 유대교의 영향을 받은 종교예요. 자, 상업은 유대인의 영향을 받았고 인도 문명이 발전시킨 과학, 의학, 수학, 그리스와 비잔틴 세계로부터는 고대 철학과 문법, 수사학, 논리학 등의 학문 전통을 이어받아 발전시켰습니다. 이슬람의 힘은 다양한 원천의 문명들을 이슬람이라는 하나의 기치 아래 묶었다는 데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종교적인 것들은 그리스도교와 유대교로부터 이렇게 영향을 받아서 이슬람 종교를 형성을 하고 상업은 유대교로부터 물려받고 인도로부터는 과학기술 또 의학, 수학 이런 것들을 물려받고 그리스와 비잔틴 세계로부터는 철학, 수사학, 또 논리학을 이렇게 전수받아서 이것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들을 외부 세계로부터 받아들여서 하나로 묶어서 이슬람 이래가지고 이슬람을 형성했다 하는 것이죠. 이슬람을 형성했다. 자, 특히 번역사업 고전 측면 외에도 주변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하여 제국의 일처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번역운동은 이슬람 형성 초기부터
활성화되었는데 830년경 아바스 왕조의 통치자 알마문이 수도 바그다드에 지혜의 전당을 설립하였고 고전과 외국 서적 등이 아랍어로 활발하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아바스 왕조는 다양한 전통을 수용하는 개방성과 그 전통을 자신들의 것으로 전환시키는 창의력을 통해 단기간에 이슬람 문명이라고 하는 독자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한 대로 다양한 전통을 수용했다.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외부의 것들을 수용했어요. 받아들였어요. 이게 어떤 문명은 독자적으로도 만들어지는 게 있지만, 그러나 어떤 문명의 형성과 발전은 이렇게 여러 가지를, 외국 것들을 수용하고 또 발전시키는 이슬람화했다. 외국 것들을 수용하고 발전시켜서 이슬람화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슬람 문명과 중세 유럽의 접촉은 무슬림이 점령했던 남부 에스파냐에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문명과 중세 유럽의 접촉점이 어디냐? 바로 무슬림이 점령했던 남부 에스파냐. 그러니까 이쪽에 유럽에서 보면 에스파냐는 완전히 남쪽이고, 거기서 이슬람, 아랍의 이슬람권에서 가까운 곳이 이렇게 에스파냐이다 보니까 서로 거기서 접촉점이 이루어졌다, 만났다, 두 문명이 서로 만났다 하는 얘기죠. 바그다드 지혜집이 수행한 전방위적 문명 교류와 확산의 역할은 톨레도가 담당하였는데, 이곳에서 아랍어로 된 철학, 과학, 의학, 천문학, 수학 서적들이 라틴어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접촉점이 이루어지고, 이런 번역 작업들이 또 이루어지고 이슬람이 확산되어지는 데는 톨레도라고 하는 지역에 어떤 역할을 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번역서들이 유럽으로 전해지게 되는데 1130년 알폰소 7세는 톨레도 번역학교를 설립하여 아랍어로 된 고전 철학과 과학, 서적, 번역 작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번역 사업이 유럽 세계의 12세기 르네상스를 여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이슬람 쪽에 있는 고전들을 이렇게 번역해서 유럽 세계에다가 전하면서 유럽 세계에서 12세기의 르네상스가 시작이 되었다 하는 얘기죠. 번역 자료는 라틴 세계의 정서와 결합 각색되어 마침내 독자적 형식을 만들었습니다. 레콩키스타와 십자군 원정으로 유럽 세계가 입은 직접적 수혜 중 하나가 고전 서적과 아랍어 주석서들의 유비였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지적한 대로 십자군 원정으로 인해서 유럽 세계에 그 많은 이슬람의 고전들과 아랍어 주석서들이 유입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저작이 유럽 전통에 들어오면서 유럽의 지적 격변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스콜락의 방법론은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을 주석한 아랍어 주석가들의 방법론을 그리스도교 세계가 수용하고 발전시킨 것입니다. 유럽 그리스도교 사상계에 결정적 기여를 한 학자로 이븐 시나와 이븐 루시드가 있는데, 이븐 시나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조하여 이슬람 신학을 해석하려는 시도를 하였고요. 이는 유럽 그리스도교 세계에서 신앙과 이성을 조화하고자 시도했던 스콜락의 방법론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븐 루시드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이븐 루시드가 아리스토텔레스 사상과
이슬람 신학 교리를 조화시키고자 하였던 것처럼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출발점으로 하여 신비 원천인 그리스도교 신학의 진리 체계를 이해 가능한 방식으로 설명해 내고자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븐 르시드는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으로 꼽힙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전에는 어떤 지적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는 오직 믿음, 그저 믿으면 된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교리를 주입식으로 이렇게 했다면, 이제는 어떤 기독교 교리나 말씀에 대한 것들을 이해시키는, 지적으로 이해하고 그럼으로써 믿는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전환되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슬람의 어떤 그런 사상들, 그 지적이고 논리적이고 이론적인 그런 어떤 사상들이, 그래서 그것들을 신학을 통해서 그런 어떤 사상을 통해서 기독교 신학을 교리를 이해하고 또 이해함으로써 믿음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그런 어떤 운동들, 그런 움직임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수도원과 성당 부속학교 대학을 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수도원 학교, 수도원, 또 그 다음에 성당의 부속학교, 성당의 부속, 수도원이 세워진 학교, 성당이 세워진 부속학교. 그러니까 유럽 세계의 주 교육기관이었습니다. 교육기관. 그런데 대학이 이제 세워지는 일이 생기죠. 장기 12세기 동안 지성계에 끼친 내외적 충격이 유럽의 공동체도 교육제도와 질서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12세기 동안 끼친 지성세계에 끼친 내외적 충격이 유럽의 교육제도와 질서에 영향을 주었다. 그 변화는 13세기 초 우니베르시타스, 즉 대학의 탄생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수도원학교와 성당 부속학교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12세기 이전까지 유럽 그리스도교의 학문 세계는 수도원학교와 성당 부속학교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수도원학교는 주로 종교적 목적에 부합하는 수도사 양성, 이 수도사 양성에 주안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전에부터 전수되는 지식, 어떤 신학적인 지식을 보존하고 후대 계승하는 역할을 감당했다면, 반면에 일반 성당이나 교회에 속한 부속된 교육기관 성당 부속학교들을 재석학교라고 부르는데, 자신이 속한 사회와 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사회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는 교회학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회에서 필요한 인재 양성, 여기는 수도원이 필요로 하는 수도에서 양성을 위한 수도원 학교, 성당 부속학교는 사회에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교육기관이었다 하는 것이죠. 자, 11세기 캔터베리의 안셀무스는 지식 자체가 담고 있는 회의와 불확실성의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 노력하였는데, 그는
이성과 논리를 사용하여 이른바 전통신학을 변증하고 더 나아가 신의 존재를 증명하고자 하였습니다. 재속학교에 도입된 실용적 방법론은 신학적 논쟁의 신학자들만이 아니라 논리학자, 수학자 등 비성직자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신학이 비로소 논쟁하고 토론하고 반박하고 비평하는 학문으로 자리를 매김한 것입니다. 자, 스콜라 논쟁의 시작. 한번 제기된 신학 논쟁은 전방위적으로 확산된 소지가 있었습니다. 해묵은 질문들이었지만 신의 존재, 구원의 방식, 죽음 이후의 세계 등 삶과 죽음과 관련된 모든 문제가 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자, 스콜라 논쟁의 시작. 스콜라라고 하는 건 신학이라고 했죠. 어떤 지식, 체계가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무언가를 이렇게 보고 이해하고 또 설득하고 그 다음에 믿는 단계로 가기 위해서 수많은 그런 어떤 논쟁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 전에 논쟁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많이 발달하지 않았었는데 이 지적인 어떤 그런 문화들이 사상들이 유입되면서 신학적인 논쟁이 시작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대립하는 집단 사이의 갈등을 유발하였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다양한 학문 전통을 형성하게 되었고 독자적인 학문 전통은 학교가 발전하고 학생들을 모으는 핵심 수단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논쟁이 발전하여 학문체계로 자리를 잡은 것이 스콜라학입니다. 라틴어 스콜라는 문자적으로 학교, 학파라는 의미입니다. 스콜라학의 등장이 가톨릭 교회에 끼친 영향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가 있는데 1050년경 프루의 베렌가리우스와 베게 란프랑코 사이에 벌어진 성찬 논쟁입니다. 핵심은 성찬식에서 사제가 빵과 포도주에 축성할 때에 빵과 포도주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베렌가리우스는 그리스도의 몸이 성체에 물리적으로 존재할 수 없음을 논리학 방법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란프랑코는 축성 시 빵의 외양을 비롯한 모든 속성은 사라지지 않지만 빵의 본질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180년 무렵에는 사제 축성 후 성찬된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실제로 변한다는 화채설이 정립이 되었습니다. 1215년 제4차 라테란 회의에서 화채설을 가톨릭교회의 성찬론으로 확정했고 가톨릭 신학의 핵심 교리인 화채설은 치열한 스콜락 논쟁의 결과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빵과 성찬시 빵과 포도주에 대해서 하는 거죠. 근데 하나는 그냥 빵과 포도주에 불과하다는 그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식적으로, 지성적으로, 이성적으로 사고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빵과 포도주는 그냥 빵과 포도주일 뿐이다 하는 것이죠. 그럼 어떤 사람들은 또 뭐라고 하냐면 빵과 포도주가
외형적으로는 변하지 않지만 내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화채설이라고 해요. 화채설. 화채설. 네. 자, 최초의 대학인 아벨라르누스 수산 논리학 등을 사용하는 스콜락의 방법론이 가장 깊이 적용될 수 있는 곳은 그리스도교 교리 영역이었습니다. 그러나 교리 연구가 곧 신학은 아니었죠. 언어 규칙과 논리적 방법론을 사용하여 그리스도교의 체계를 구성하는 오늘날과 같은 의미의 신학은 12세기 이후 등장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학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학자는 페트루스 아벨라르두스로 그는 그리스도교 신학을 저술하였습니다. 아벨라르두스는 여러 면에서 곧 출현할 대학의 기운을 예시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수도원자인 안셀무스가 참된 지식을 얻는 믿음을 강조한 것과 반대로 아벨라르두스는 참된 믿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회의하는 지식인의 전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셀무스는 참된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 알기 위해서 믿어야 된다. 믿음은 알게 된다. 그러니까 믿음이 강조되어지는 반면에 이 논리적인 학자들, 이성주의 학자들은, 지성주의 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이 알게 되고 이해하고 깨닫고 그렇게 되어지면 믿음으로 가게 된다는 것. 그래서 논리적 방법론을 통해 참된 신앙을 추구한 그는 최초의 대학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는 한 신학 주제에 대해 여러 교부들의 주장을 논리적 논증과 토론을 통해 분석하고 평가하였습니다. 그의 긍정과 부정은 그리스도교 교리에 대한 논정한 방법론으로 가르치는 교재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시장에서 태어난 대학이가 하는 주제로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시장에서 태어난 대학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중세 연구가 찰스 헥킨스는 12세기는 거의 모든 교육기관의 탄생기였고 수도원과 성당 부속학교에서 시작되어 대학 성립으로 마무리되었으며 대학은 문명에 대한 중세 공헌, 좀 더 엄밀하게는 12세기 공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대학은 중세기가 만들어낸 여러 제도 중 자율성, 독자성, 지속성이라는 측면에서 오늘까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대학의 형성은 두 가지 축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이성과 논리적 토론으로 그리스도교의 여러 교리들을 종합하려는 스콜락의 성장입니다. 이 같은 신학 발전이 대학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고 또 하나는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로마법이 재발견되면서 로마법과 교회법 연구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이것이 또 다른 형태의 법학 중심 교육기관을 만들어냈습니다. 아랍어로 된 저작의 라틴어 번역서가 신학 발전의 원동력이 된 반면 법학 발전은 비잔틴 제국의 유스티니누스 법전의 발견이 이끌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을 있었는데 신학 중심의 대학 있었고 법학 중심의 대학이 있었다.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이건 파리 대학이
이건 볼로냐 대학. 근데 자, 자, 스콜락의 발전이 신학대학을 중심의 대학을 형성했고, 이건 비잔틴 법제도의 연구, 그러니까 활발한 연구가 이 대학을 형성하게 되었다. 지금은 고등교육기관을 의미하는 단어인 우니베르시타스의 중세 당시 쓰임새는 수공업자들의 조합을 의미하는 길드 조직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니베르시타스, 이게 대학을 의미하는 용어. 근데 이 대학을 의미하는 용어인 우니베르시타스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길드, 조합 잘 아시는 길드. 길드는 뭐예요? 조합이잖아요, 조합. 장사치들이 자기들의 어떤 이익을 보호하고 하기 위해서 만든 어떤 조합이 길드 조직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 우니베르시타스라고 하는 대학이라고 하는 용어가 이 길드 조직을 의미했다는 것이죠. 길드는 도시 수공업자들이 이익수를 위해 만든 조합이었는데, 우니베르시타스는 이런 조합을 일컫는 보통 명사였습니다. 중세대학은 그 근원이 제품과 서비스를 매매하는 시장 조직이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대학은 무형의 재화 지식 서비스를 통해 이익을 창출하였다. 그러니까 대학이라고 하는 것도 출발은 길드 조직에서 출발했다. 조합.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조합에서 출발했다 하는 것이죠. 점차 길드 조직을 통칭하는 우니베르시타스가 지식을 가르치고 배우는 고등교육기관을 일컫는 독점 용어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대학에서 쓰는 마스터 역시 길드의 장인을 의미하는 용어였고, 이 장인과 도제 제도가 대학의 기본 시스템이었습니다. 대학이 고고한 상아탑에서 출발하지 않고 이처럼 시장에서 출발한 조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시 제도로서의 대학은 국경을 넘나드는 국제적인 기관이 되었습니다. 한 지역에 탁월한 지식을 자랑하는 저명한 스승이 있을 경우 그 스승으로부터 배우기 위하여 여러 나라에서 학생들이 몰려오게 되죠. 그래 학생들이 국경을 넘어가서 공부하려면 재정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재정 지원이 가능하려면 화폐 경제가 안정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대학의 성립과 상업화 도시화의 영향을 떼어놓을 수 없는 까닭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혁명이라고 불리는 장기 12세기의 도시 발전, 인구 증가, 시장과 화폐의 경제 성장 등은 수도원 학교와 성당 부속 학교를 대처하는 고등교육기관 형성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봐. 이 대학이 가능하게 되었던 건 발전할 수 있고 형성하게 될 수 있었던 그런 어떤 사회적인 그런 것들은 기제는 뭐냐면 도시 발전, 또 그 다음에 인구 증가, 그 다음에
시장과 화폐 경제.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형성의 기제가 되었다. 자, 그 다음에 사막 사과의 교육 수준 향상. 먼저 번에도 한번 대충 한번 이야기가 된 것 같은데요. 사과의 사막 사과의 형성. 대학은 대체로 기초교양 학문을 배우는 자유학예 과정과 그 과정을 마친 후 진급하는 상위학부가 있었다. 말하자면 예과가 있었는가 하면 또 그 다음에 상위 과정이 있었다. 상위 학부가 있었다. 그래서 자유학예는 사막 사과로 구성된다. 사막 사과 형성되어진다. 근데 이 사막은 뭐냐? 사막은 주로 언어와 관련된 문법, 수사학, 논리학, 그러니까 언어와 관련된 것들이죠. 그 다음에 사과는 뭐냐면 사과는 좀 이과라고 말할 수 있죠. 산수, 기하학. 그 다음에 천문학, 음악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을 거친 사람만이 상위학부로 진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럽 기독교 세계의 교양교육 수준이 높아지게 됩니다. 자, 볼로냐 대학과 파리 대학, 앞에서 제가 좀 언급했죠? 볼로냐 대학과 파리 대학. 흔히 볼로냐 대학과 파리 대학을 세계 최초의 대학이라고 합니다. 볼로냐에서 대학이 발전하게 된 이유는 11세기 말 볼로냐에서 이르네리우스라는 학자가 로마법 대전을 강의하였는데 그의 명성을 들은 학생들이 전 유럽에서 몰려왔습니다. 또 하나는 교황청이 사법체계를 정비하여 교황권을 높이기 위해 시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법률과 수요가 늘었고 로마법을 근거로 한 교회법을 발전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볼로냐 대학이 이렇게 법학대학으로 세워지게 되고 발전해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볼로냐 대학은 학생 중심 대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은 법학 중심이고 또 학생 중심의 대학이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학비 이런 것들을 교수 선정하게 되죠. 그래서 학생 중심 대학으로 알려져 있는데 학생조합이 어떤 교수를 초빙하여 강의를 들을 것인지와 수업료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학생조합이 길드, 아까 얘기한 길드였죠. 그래서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형성해서 어떤 교수를 청빙하여 강의를 들을 것인지 수업료는 얼마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결정했다는 것이죠.
볼로냐 대학은 신성 로마 제국 황제 프리드리 1세가 1155년 학문 연구를 위한 학자들의 특권을 수여함으로써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여기다가 어떤 특권, 황제가 특권을 부여합니다. 특권 부여했죠. 부여합니다. 이탈리아 볼로냐 대학과 반대로 교사 중심의 대학이 뭐냐? 파리대학. 파리대학은 신학 중심의 대학으로 교수 중심의 대학이었습니다. 노트르담 대성당 부속학교와 시태섬 주변 사설 학교들이 파리대학으로 발전하게 되는데요. 신성 교육기관이 자리 잡는 데는 교회 권력인 교황과 세속 권력인 국왕의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파리대학 성립 초기 프랑스의 필리프 2세는 왕권을 뒷받침하는 관료 배출 전문기관으로 대학을 두기 위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대학의 법학부와 신학부는 교회법과 신학 발전을 도모했고 교황은 이들을 제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유럽 지식세계의 주도권을 잡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 속권과 교권이 앞다투어 대학의 특권을 제공하게 됩니다. 여기에 또 교황이 특권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황제도 대학의 특권을 부여하고 교황도 특권을 부여하니까 말하자면 교회와 세계가 교황권과 왕권이 다 공이 이 대학들의 특권을 제공함으로써 이 대학들이 발전하고 전성 이루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국민단과 자율권. 자, 자율권. 대학이 자율권 행사하는 독립기관으로 성장했다는 점은 중요합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조직이 국민단입니다. 국민단은 출신 국가별로 구성된 이익집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대학이 속한 지역에서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받으며 자율활동을 추구했습니다. 교사 중심인 파리대학의 국민단은 교사나 강의 선정, 수업료, 책정 등과 관련된 학사 운영을 수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교권과 속권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그 고대 권력들과 긴장을 유지하면서 독립하려는 것이 대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권과 속권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또 그 거대한 권력들과 긴장을 유지하면서 독립하려고 하는 것이 대학이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왕권과 교황의 지지를 받고 또 뭐랄까 후원과 이런 어떤 말하면 지원을 받는 대학들이 그러면서도 독립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운동들이 있었다. 그런데 거기에 독립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그 바닥에는 국민단이라는 조직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국민단을 조직해서 이 왕권과 교황권의 어떤 전폭적인 지원과 후원을 받으면서도 이 영향 아래 머물리지 않고 독립적으로 대학을 운영하고자 했던 그런 운동들, 그런 어떤 시도들이 국민단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교회나 국가가 간섭하여 설립한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자들과 배우는 자들의 독자적 조합에서 스스로 성취한 힘을 인정받아 교황과 왕의 후원을 얻고 안정화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학은 이 일반 아까 얘기한 대로 수도원학교나 또 성당 부속학교는 그 어떤 기관들의 필요에 의해서 수도원의 필요에 의해서 그래서 수도사를 양성하기 위한 그런 수도원학교를 수도원들이 설립했고 또 성당학교는 부속학교는 일반적인 사회와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성당이나 교회에서 학교를 설립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관에 예속될 수 있었는데 이 대학들은 가르치는 사람들과 이런 어떤 누구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사람과 학생들, 말하자면 학교의 어떤 중심축인 배우 교수들과 학생들의 필요에 의해서 세워졌고 학교가 형성이 되었고 거기에 교황과 왕이 후원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형성의 과정이 좀 다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적혁명과 12세기 르네상스를 평가하면 12세기 르네상스의 조건 중 하나는 인식의 변화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식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이전의 지식은 보존과 전수의 대상이었는가 하면 사르트르의 베르나르두스는 우리는 거인들의 어깨 위에 올라탄 난쟁이들이었다. 우리가 그들보다 더 멀리 더 잘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더 예민하거나 더 크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공중에 들어올려서 더 멀리 더 잘 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시각으로 더 멀리 더 잘 볼 수 있는 것은 과거로부터 축적된 힘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쭉 축적된 어떤 지식, 또 문화, 사상, 가치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 멀리 미래를 볼 수가 있고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더 멀리 볼 수 있다는 것은 진보에 대한 인식이고 세계관의 변화였습니다. 이슬람 세력이 보존하던 고전 사상과 그들이 발전시킨 주석서, 과학, 의학서들은 유럽의 지성을 깨우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유럽이 받아들인 텍스트를 자신들이 처한 콘텍스트와 결합시켜 독자적인 라틴 그리고 문명이 성취되어지게 됩니다. 자, 외부로부터 유입된 것들, 어떤 지식, 문명, 사상 이런 것들과 기본의 것들을 융합하여 라틴 그리스도교를 완성했다 하는 평가를 받습니다. 12세기 르네상스에 영향을 준 이슬람 서적의 수용과 그로 인한 지적 각성은 종교적 정체성을 각각 유지하더라도 문명은 화합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스콜락이 중세말로 가면서 점차 현실과 동떨어진 논의를 반복할 때 스콜락에 대항하는 인문주의라는 대안의 흐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로써 중세 지식인과 르네상스 인문주의자들 사이에 깊은 간극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신학이 되었든 철학이 되었든 학문이 대중과 호흡하지 못할 때에 역동성을 잃고 퇴행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